아시아나항공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장 자금 수여를 위해선 매각 외에는 답이 없다는 데 따른 결론입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초 채권단에 제출했던 자구계획안이 퇴짜를 맞은 지 닷새 만입니다. 금호그룹은 그동안 아시아나 매각만은 어떻게든 최후의 보루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룹 연간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측은 이번 입장 선회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회사와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은 구주 매각과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호그룹은 또 자회사 별도 매각은 금지하고 구주에 대한 동반 매각 요청권과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합병 종결까지 회사 경영은 한창수 현 대표가 맡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걸고 그룹이 채권단에 새로 요청한 자금 규모는 5천억 원. 이제 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금호 측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거부한 바 있는 채권단의 움직임입니다. 매각이 포함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첫 반응은 금융당국에서 나왔네요. 네, 최종근 금융위원장은 한 세미나장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매각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채권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채권단은 오후 5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 측으로부터 수정 자구안을 받은 뒤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 금호 측의 수정 자구안을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자구안이 승인되면 채권단과 금호그룹이 양해각서를 맺고 추가 자금 지원 등 자구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채권단이 이번 자구안을 받아들여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금호그룹은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채권단 측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채권단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지급하는 채권인 영구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채는 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채권단은 매각 작업을 주도하기 위해 출자 전환 옵션을 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의 본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윤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주 유동성 고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회사채 만기를 앞둔 상황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소멸 가능성까지 나온 게 현실입니다. 신뢰성이 좀 없었고 감사기에 한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등급이 하향되거나 하면은 대규모로 기한이 상실이 되면서 조기 상환의 리스크에 걸릴 수 있었고. 기존 금호그룹의 자구계획안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외에 금호그룹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1조 원이 넘는 차입금에 대해 조기 회수에 나설 경우 채무불이행 사태와 그룹 해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 그룹의 재무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시장 가치는 5천억 안팎. 경영권 프리미엄과 채권단 지원까지 더하면
1조 원이 넘는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소식이 들리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그룹 계열사 주가는 30% 안팎 급등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그룹은 60위권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매수 후보로 벌써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왜 이야기되는지 오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이미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했던 SK그룹과 하나그룹, 자금력과 대한통운을 갖고 있는 CJ, 그리고 LCC 1위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 등입니다. 이 밖에도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CJ그룹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인수 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 자본이 1조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워낙 많아요. 840% 정도 되고 그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라야 이것을 맡아서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 같은 인수 전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재무구조 개선, 즉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자본 적정성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기업의 신인도가 올라가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마 이걸 인수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구현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시아나항공이 제2의 민항사로 탄생한 건 지난 1988년. 이제 30년 만에 국내 항공사가 재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우선 아시아나항공 역사적인 이야기들부터 좀 해보죠. 30년 만에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됐는데 이 3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바로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제2 민항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88년 2월 금호그룹 계열사로 출발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년 만에 항공기 73대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 자산은 6조 9천억 원입니다. 그룹 총 자산이 11조 5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외형의 60%를 차지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에서 이탈하면 금호그룹은 재계 6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중견그룹으로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등 네. 금호그룹이 보유한 주력 계열사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 그룹 전체가 이렇게 중견기업 수준까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경영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예. 박 전 회장은 지난 2002년에 회장에 취임합니다. 연이은 인수 합병으로 사세를 키웁니다. 2006년에 대우건설, 2008년에 대한통운을 사들였습니다. 재계 순위는 7위까지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 사세를 키웠던 인수 합병이 결국은 문제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자금 없이 시장 차입으로 인수를 결국 하다 보니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에 1차 퇴진을 하게 됩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복귀한 후 2015년 금호산업을 인수하며 그룹 재건에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실패하고 지난달 28일 결국 2차 퇴진을 하게 됩니다.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뒤 10년간 승자의 저주에 그룹이 통째로 흔들린 것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룹의 어떤 경영진으로서의 리더십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와가는 와중에 또 부실 회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민간 항공사란 말이죠. 아시아나항공이. 그렇습니다. 이게 매물로 나오면서 이 항공산업 전반에도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아직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벌써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 항공업계에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3세 경영 시대를 맞은 대한항공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인수 경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의 부실이 크고 취약 노선도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쳐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수 가격도 가격이지만 현재 7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의 부채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칫 또 다른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조사를 벌인 결과 원래 주성분이 신장세포였고 그동안 계속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품은 출시 당시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아서 논란이 일었는데 성분이 중간에 왜 달라졌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황인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인보사 2핵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자체 조사 결과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되기까지 같은 세포, 즉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보사가 그동안 같은 세포를 사용했고 개발 중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한국에서 만든 세포를 배양해 미국 임상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제품 역시 같은 성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코오롱이 인보사 개발 당시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봤던 배경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자료를 전문가에게 맡겨 다시 살펴본 결과 주성분이 신장세포였지만 연골세포의 단백질, 유전자와 비슷했고 동물 실험 결과 연골세포를 쓴 것처럼 연골 재생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도 당시 분석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당시 세포 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세포의 변화가 있던 건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미국 코오롱 티슈진 본사 조사는 물론 식약처가 해당 세포를 받아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인보사 투여 환자 3,600여 명에 대해 이상 반응이 있는지 15년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고 세포 사멸 시험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이에 대해 인보사를 공급해온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주장은 임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신장세포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품목 허가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네. 먼저 식약처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됐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예. 결국은 이 결과가 나와야 좀 모든 게 확실해지고 아직까지는 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환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인보사에 쓰인 이 신장세포가 이 종양 원성, 그러니까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환자들의 우려가 많았는데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도 이번 중간 조사 결과에서도 이 신장세포로 확인되면서 걱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 유발 물질을 한마디로 주사로 맞은 셈이니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러다 나도 암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식약처 발표가 실제로 오늘 나온 직후 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경제적 보상보다는 전부 다 극도의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양 유발 가능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더라고요. 자, 이에 대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코오롱 측은 종양 원성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종양이란 말 자체가 인체 세포가 무한하게 이제 증식되는 것을 뜻하는데 종양 원성이 곧 암이란 인식은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또한 인보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종양 원성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진행해왔고 방사선을 쬐어 암이 생길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거는 코오롱 측의 주장일 뿐이니 결국은 식약처 조사까지 기다려봐야 좀 확실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이 십수년 동안 팔린 약이고 이 약을 주사를 맞은 환자 수가 3,000명이 훌쩍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일단 이들에 대해서 장기 추적 조사 또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식약처가 내놓은 오늘 공식 입장입니다. 예. 현재 이 제품은 전국 443곳의 병원과 의원에 공급이 됐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31일부터 현재 판매와 유통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식약처는 우선 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와 15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임상시험 환자 145명을 포함해서 추가 임상 환자 105명, 또 시판 후 투여 환자 3,700여 명 모두가 추적 관찰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6개월 이내 모든 환자에 대한 검사 또 이상 사례들을 모두 취합한 다음에 이후 매년 정기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자들을 위한 전담 소통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부터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식약처의 추가 조사,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일단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세포가 바뀐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세포가 왜 바뀌었냐 이 경위를 일단 좀 따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세포 변경에 따른 안전성 등 이 추가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 뜻인데요. 특히 이 미국 코롱 티슈진과 바이오 릴라이언스사를 직접 찾아가서 인보사 개발 최초 단계부터 신장 세포였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세포가 바뀐 경위를 식약처가 직접 따져보겠다 이 말인데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인보사의 시장 퇴출이냐 또 재판매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지금 입장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식약처도 허가 과정에서 신장 세포였다는 걸 당초 파악을 아예 못했었기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추가 조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주변에서 4월의 신랑 또 5월의 신부들이 늘어나죠. 청첩장이 쌓이면서 결혼 시즌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납니다. 또 한 달에 보통 한두 번은 문상 갈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연스럽게 경조사비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최근 한 채용정보 포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월 평균 1.6회 정도 경조사에 참석을 했고 한 번 갈 때마다 7만 3천 원가량을 경조사비로 썼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이게 11만 7천 원 정도, 또 연간으로는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조사에 왜 꼬박꼬박 가게 되는 걸까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인맥 관리를 위해서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안 가자니 마음에 걸려서가 1, 2위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두 이유의 맥락이 다소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유가 좀 독특한데요. 그 다음 이유는 상대도 내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가 3위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분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 지난해 제출된 논문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년을 분석을 한 결과 경조사비 지출은 955만 원이었는데 수입은 1,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석했으니 너도 와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적어도 지난 10년간은 제대로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이 부담스럽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야 장기 적금이나 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그만이긴 한데 언제까지 이 암묵적인 약속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문도 최근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변하면서 경조사비의 회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아가서 결혼이나 장래에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역시 꼭 바람직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입니다. 일각에선 너무 강압적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평판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조사 녹음권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죠. 업무적인 부담이 크죠, 사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조사 시 녹음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무조사 녹음권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세무조사 녹음권과 관련한 실태조사 후 추가 논의한다며 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실태 파악 차원에서 사상 처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에 대한 평판조사에 나섭니다. 개인과 기업이 대상인데 사실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강압적이었느냐를 묻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평판조사 대상인 국세청과 함께 이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다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부적인 일정안을 만든 거라고. 서면을 할 거는 납부식이 주관을 할 거고요. 국세청은 실태조사 명목이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과 과실을 기재부와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게 영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 보니 협조 차원이지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같이 빼달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을 위한 실태 파악 조사는 이번 달 말 시작되며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세청 업무 중 핵심인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강압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면에는 세무조사 녹음권을 둘러싼 기재부와 국세청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 취재한 장가희 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먼저 기재부가 평판조사, 그러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무조사가 강압적이었는지를 기업들한테 직접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과 개인 500곳 이내를 선정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판조사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 내용도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재부가 준비 중인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 세무조사 직원의 언행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세청으로서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인데 이번 조사를 또 기재부랑 국세청이 같이 그러니까 합동조사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던데 이를 놓고서도 양측 간 그러니까 기재부와 국세청 사이에 말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형식상으로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조사를 하는 건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영 탐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예,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자칫 직원에 대한 감사로 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여서 이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도 양측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좀 벌어졌는데 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했다 이런 입장이고 국세청에서는 기재부가 주도했고 국세청은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만 요구했다 이렇게 말이 달랐습니다. 또 기재부는 최종 설문조사 내용을 국세청과 함께 조율하고 공유했다고 했지만 또 국세청은 최종 설문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당일에 반박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말이 좀 달랐습니다. 또 기재부는 대면 조사 일정도 이 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 관실이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세청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인 세무조사 녹음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이 세무조사 녹음권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녹음할 권리를 좀 보장해주자 이런 의미인데요. 예. 이 세무조사 때 조사 공무원이 추징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등 권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지만 국회에서 올해 실태 파악을 한 뒤에 다시 보자며 국회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회뿐만 아니라 사실 국세청으로서 이거를 좀 제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경우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좀 경미한 사안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녹음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세무조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직원 평가 시 국세청에서 직원을 평가할 때 이 조사 실적, 즉 추징세액이 전체 평가의 20%가량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 내년부터는 조사 실적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승진을 앞둔 조사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빈번히 발생을 했고 또 불필요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세무조사 녹음권을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가 오는 17일과 19일 또다시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노사교섭은 오는 19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르노삼성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의 70%인 배당률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사가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운영위에서 공익위원안만 다루게 됐는데 여기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와 국회에도 공익위원안만 제출됩니다. 공익위원안에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공동 검사를 벌입니다. 금감원과 한은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좋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날도 포근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0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대구가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 2자릿수를 기록하며 한결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